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조국의 절망. 북경의 광복군 제3지대 평진대대 간부 숙소에서 박정희와 8달 동안 같이 생활했던 군의관 엄재환은 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다. 워낙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근방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엄씨는 자신의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선 박정희가 양복을 빌려 입으면서 난생 처음 이런 일을 한다고 어색해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박정희 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과묵함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많음이란 뜻의 다른 표현이다. 말이 적었던 만큼, 아니 말이 적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생각을 많이 깊게 하게 됐다. 고민, 계산, 구상, 상상, 계획, 반성 등등의 과정을 담은 이 생각에 시간을 많이 보낸 이가 박정희였고, 그의 힘은 바로 이 생각의 축적량이 엄청나다는 데서 나왔던 것이다. 엄재환은 경희의대의 전신인 경성동양의전을 졸업한 뒤 일제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부모들이 살고 있던 북경으로 피신했다가 광복을 맞았다. 광복 직후 동포들이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여 젊은이들을 상대로 광복군에 들어가라고 권유하고 다닐 때 이 광복군에 지원했다. 동포들의 성원이 대단했다. 매일 통돼지 잔치를 벌일 정도였다. 시간이 갈수록 지원이 줄어들고 동포들도 귀국하기 시작하자 하루 3끼의 해결이 골칫거리였다. 광복군은 이렇게 되니 훈련은 거의 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귀국선이 올 때까지 젊은이들을 먹이고 재워주는 곳이 됐다. 원래 평진대대를 만들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10만 명 규모의 광복군을 편성하여 단체로 입국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군이 임시정부 요인들까지도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도록 조건을 단마당해 그런 구상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이었다. 당시 북경을 비롯한 중국에는 수십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귀국의 배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 군정당국은 수송선단을 배치하여 열심히 실어 날랐다. 평진대대 사람들은 1946년 4월 29일 북경을 떠났다. 천진의 당고항에 도착해 일주일간을 대기하다가 5월 6일에 미 해군 수송선에 올랐다. 5월 8일 부산항에 도착한 수송선에서 귀국자들은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때 한국에서는 콜레라가 무섭게 번지고 있었다. 박정희도 다른 하선자들과 함께 미군 검역 당무자들로부터 DDT 가루를 뒤집어 쓰는 전신소독을 받았다. 이 가루를 밀가루로 오인하여 왜 그 아까운 것을 버리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 군정 당국에서는 약간의 귀양비도 나눠줬다. (5월 10일에) 부산항에 상륙한 박정희는 신현준, 이주일 등 다른 귀국자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장충단 근처에 있던 귀국자 임시수용소에서 며칠 머물다가 구미로 향했다. 당시 박정희의 눈에 비친 조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제라는 구질서는 무너졌지만 미 군정이라는 신질서는 한시적이란 숙명으로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한국 사람들은 권력의 무중력 상태에서 가난과 무질서 그리고 사상대결이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1932년 대구사범에 입학한 이래 박정희는 단련과 훈련, 질서와 절도의 생활을 14년 동안이나 했다. 정리정돈, 청결과 정직을 생활화한 그였기에 실망도 남달랐을 것이다. 대체로 일본, 만주로부터 귀환한 동포들은 조국의 혼란상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박정희의 만주군관 동기생 이한림은 이런 유지의 느낌을 기록했다. 나는 서울의 조잡성과 무질서에 놀랐다. 이것이 내가 그리던 조국의 참모습이었는가. 이렇게 낡은 집들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탁 트이고 넉넉한 만주 땅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나에게 있어서 서울의 모습은 초라하고 왜소하기만 했다. 길거리 벽마다 다닥다닥 붙은 선전물, 2층 이상의 집집마다 너덜너덜하게 걸쳐있는 플래카드,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은 서울 시민들의 우울한 표정. 서울역은 더딘 열차를 한없이 기다리는 손님들로 법석이었고 시내 전차는 다니다 말다 하는 시기였다. 신탁 통치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찬성을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를 누비고 그들은 무질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만주 땅 신경의 게시판에서 보았던 이승만 박사의 환국 소식을 접하고 느꼈던 조국의 그리움은 결국 조국의 현실에 부닥치게 되자 꿈이었구나 하는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기자는 1945년 10월에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출생했다.
우리 가족은 박정희보다 한 달 먼저인 1946년 4월에 부산항을 통해서 귀국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박정희보다 5살 위인 아버지는 부산항에 내리자마자 야 이거 잘못 왔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고 생전에 회고한 적이 있다. 귀국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소년들이 서로 남의 물건은 엉터리고 내 것만 좋다고 외쳐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경부선 기차를 탔더니 의자에 붙은 모든 것들이 뜯겨 없어지고 승객들은 서로 내 자리라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의 전후도 혼란과 무질서였지만 시민윤리가 이토록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사이타마 현 마을 촌장은 딸을 미군 점령부대장에 애첩으로 보내더라고 한다. 이 미군 장교는 흑인이었다. 이 촌장의 딸은 흑인 장교를 구워 삶아 미군 장병들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을의 어느 누구도 그 딸을 욕하지 않았고 고맙게 생각하더란 것이다. 아버지는 귀국한 뒤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눌러앉기로 했단다 라고 말하곤 했다. 아마 박정희의 충격도 이한님이나 아버지의 그것과 대차가 없었을 것이다. 형님, 아무리 항산이면 항심이라 하지만 조선 사람은 풀어놓으면 모두가 지 잘났다는 것뿐이고 지멋대로가 아닙니까? 와, 그 외놈들이 잘 카던 조센진도 멘타이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외놈들을 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꼬라지를 보니 그런 흰이 꿀을 들어도 싸다 싶습니다. 누군가 매를 들고 두들겨 주기 전에는 이런 무질서는 백년하청일 깁니다. 형님, 지 말이 틀립니까?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구미역 근처에서 박정희의 어머니 백남이는 막내 며느리 김오남, 손녀 박지옥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가 마련해준 집이었다. 박정희의 작은 누님 박재희도 남편 한정봉과 함께 옆집에서 살고 있었다. 상모리에는 박정희의 큰형 동희, 무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가 북경에서 붙여온 편지로 무사함을 알고 있었다. 박정희가 갓난아기 일 때부터 그를 귀여워해줘 정이 들었던 박재희는 기차 소리만 나면 구미역으로 나가보곤 했다. 1946년 5월 박재희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누가 살인문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정희가 씩 웃으면서 들어오고 있었다. 밀짚 모자, 반바지, 반소매 옷, 운동화 차림이었다.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는데 장교의 지휘봉 같았다. 그것을 휘휘 휘두르고 있었다. 거짓골이었다. 불과 2년 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오는 길에 별 달린 군모, 긴 칼, 망토 입고 구미역에 내렸을 때 모여든 주민들로부터 온통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박정희는 지휘봉 하나만 달랑 들고 해방된 조국에 나타난 것이다. 오빠들은 동생에게 그냥 교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집대로 했다가 거지가 되지 않았느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제 집에는 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이 많았어요. 몇 년 전에 타계한 박재희는 귀향한 직후의 박정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목격자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동생은 우리 집을 근거지로 삼아 별 하는 일 없이 소일했습니다. 마을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면 동생이 읽던 신문으로 얼굴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런 꼴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누구보다도 동생을 아껴주던 상희 오빠는 바로 옆집인데도 식사하자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광복 직후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를 이끌었던 박상희는 이즘 구미면의 좌익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한 번은 박정희가 상희 형과 토론하는 것이 조카 박재석에게 목격됐다. 박상희는 여운형 노선을 옹호하면서 이승만을 비난하는데 박정희는 좀처럼 그 주장에 수긍하려 들지 않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승만 박사도 해외에서 평생 독립운동을 해오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고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시절의 박정희는 김종신 공보비서관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상희 형에게 북경의 광복군에 들어갔다가 귀국이 늦어졌다고 했더니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 형님이 좌익으로 돌았구나 하는 판단이 서게 되더군. 박정희는 광복군에서 공산당 뿌락치들로부터 시달린 경험이 생생해 상희 형의 활동에 선뜻 동조할 마음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박상희는 친척들에게 정희한테 돈 주면 안 되라고 말하는 등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동생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이낙선이 최고회의의장 공보비서로 있을 때인 1962년에 작성한 비망록에는 이즈음의 박정희 모습이 그려져 있다. 형들의 집을 전전하는 고독한 신세였다. 간혹 중마고우를 만나면 주석이 하나의 낙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과거지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은 알아서 무얼하나 술이나 마시게 할 정도로 극히 말이 적었고 웃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 청년들이 좌우로 갈려서 정쟁을 일삼아도 그는 마땅찮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리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 어떤 친구가 이제 군생활을 잊고 정당 생활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귀찮다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고향에서 허송세월을 하던 중 서울에 다녀왔는데 세상은 썩었어, 더러워 하면서 불평만 했다. 박정희는 구미보통학교에 다닐 때 동급생이던 이준상의 사랑방에 자주 놀러갔다. 마음 편한 친구와 어울려 그는 집안 사람들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조소를 피하고 있었다. 이준상은 박정희가 오면 10살 아래인 송재욱을 부르곤 했다. 구미국민학교 음악교사이던 송재욱은 기타와 만돌린, 유행가 악보를 들고 간다. 박정희는 막걸리 잔을 옆에 두고 벽에 상체를 비스듬히 기댄 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준상, 송재욱 두 사람이 연주하는 유행가를 듣고 있다가 박정희는 나도 좀 해보자 라고 한다. 박정희는 기타를 전주, 간주, 후주까지 다 연주하는데 나무랄 데가 없이 깔끔했다. 그는 황성예터, 귀국선 같은 곡을 좋아했다. 박정희는 경부선을 타고 대구로 내려가 대구사범 동기생들을 만나곤 했다. 권상하는 그때 대구일보, 사회부 기자였다. 그를 찾아온 박정희는 위로의 말부터 꺼내게 만드는 옷차림이었다고 한다. 대구 번화가에 개업한 백조란 다방에서 만나곤 했던 박정희에게 권상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차나 우동을 사주는 정도였다. 박정희가 이제 올라가야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차비는 있나 라고 묻습니다만 벌써 제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돈을 꺼내고 있지요. 차비가 없을 게 뻔한데 괜히 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큰딸 박재욱은 그때 8살이었다. 구미국민학교 1학년생. 오랜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식사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것이 좋았다. 아버지를 이렇게 오래 곁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무뚝뚝한 박정희는 아내와 정담을 나눌 사람이 아니었다. 그럴 시대도 아니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박상희 박재희 집안일을 돕는다고 바빴다. 박재욱은 아버지가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가 좋았다. 잔도는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앉으나 누우나 늘 책을 읽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을 걸레질하면서 딸에게 한숨 섞인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야, 너희 아버지는 또 서울로 가신단다. 형님하고 뜻이 안 맞는다는 건지 원.